야, 말도 마. 시어머니가 손 때무는 한약을 들이미는데 화장실 변기에 썩다 버렸지.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오래된 아파트지만 남향이라 햇볕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드는 집이에요.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볕을 보고 있으면 내 인생 고생한 보람이 여기에 다 있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죠. 시장통에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도 이 집 한 채는 꼭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따뜻한 햇살이 유난히 처량하게 느껴지네요. 거실 한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 박스들을 보고 있으니까 숨이 턱턱 막혀오는 것 같아요.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큰 가구들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바닥 긁히지 않게 조심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아요. 며느리 지연이가 현관 입구에 팔짱을 끼고 서서 감독관처럼 지시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그 가구 조심하세요. 칠 벗겨지면 배상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바닥 보강제 좀 더 깔아주세요. 먼지 난리잖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이 집 주인인 줄 알겠어요. 정작 집 주인인 나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꼴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아들 정민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와요. 사업 말아먹고 전세금까지 빼서 빚 갚고 빈털터리가 되어 들어오는 주제에 양복은 번드르르하게 입었더라고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금방 다시 일어설게요. 딱 1년만, 아니 반년만 신세 좀 질게요. 정민이가 내 손을 잡고 울먹거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풀이 죽어서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 내 속이 문드러져도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다가와서 훌쩍거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면목이 없어요. 제가 내조를 잘했어야 하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가에 눈물은 한 방울도 없는데 목소리만 물기를 머금은 척해요. 얄밉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오죽하면 시어머니 집까지 들어왔을까 싶어서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기왕 들어온 거 마음 편히 먹고 지내라. 너희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안방 비워주마. 내가 그 말을 뱉자마자 지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봤어요. 울상짓던 얼굴이 활짝 펴지더니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말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저희 짐이 많아서 작은 방에는 다 안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짐도 별로 없으시니까 작은 방이 더 아늑하고 좋으실 거예요.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사양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넙죽받는 꼴을 보니 기가 찼지만 이미 뱉은 말이니 주워 담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나는 30년을 넘게 써온 내 안방을 내주고 부엌 옆에 붙은 작은 방으로 쫓겨나듯 짐을 옮겼어요. 좁은 방에 내 살림살이를 구겨 넣다 보니 서러움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손주 하준이 얼굴 보면서 살면 적적하지는 않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부채질을 해대며 정민이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더라고요. 정민이는 아내 눈치를 보며 쪼르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다 바쳐요. 내 아들이지만 참 못났다 싶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 거실 바닥 좀 닦아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이사 먼지 때문에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민 씨는 짐 정리 덜 끝났으니까 그것 좀 마저 하고요. 지연이가 나를 보며 생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걸레질을 시키다니요.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닦으마. 너는 좀 쉬어라. 나는 꾹 참고 걸레를 들었어요. 며느리가 기가 세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는데 첫날부터 싸우기 싫어서 져주는 척했죠. 내가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지연이는 소파에 누워서 친구랑 통화를 하더군요. 응, 이사 잘했어. 집이 좀 낡긴 했는데 그래도 공짜니까 참아야지. 시어머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구워 삶으면 돼. 소리가 작아서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공짜라는 단어와 구워 삶는다는 표현이 귀에 콕 박혔어요. 설마 내 얘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지연이가 급하게 전화를 끊고는 나를 보며 웃어요. 어머님, 여기 소파 밑에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하준이가 비염이 있잖아요. 애 건강 생각해서라도 먼지 한 톨 없게 해주셔야 해요. 손주 핑계를 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내 자식 건강 생각해서 참자. 그렇게 나는 이사 첫날부터 파출부가 된 기분으로 온 집안을 닦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죠. 며느리가 밥이라도 하려나 싶어서 기특한 마음에 도와주려고 했는데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지연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줄을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냐? 아침부터 밥 준비하는 거니? 내가 묻자 지연이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냉장고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거 다 언제 만든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끼는 묵은지 통을 쓰레기 봉투 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김치가 어떤 김치인데요? 작년 김장 때 허리 한번 못 펴고 담가서 땅속 독에 묻어뒀다가 얼마 전에 꺼내온 금쪽 같은 묵은지란 말이에요. 얘야, 그건 묵은지다. 냄새가 아니라 깊은 맛이 나는 거야. 그걸 왜 버리니? 내가 다급하게 김치통을 잡았어요. 그러자 지연이가 질색하며 손을 떼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깊은 맛이에요. 곰팡이 냄새지. 그리고 이 반찬들도 보세요. 색깔이 다 변했잖아요. 저희 이런 거 먹고 배탈 나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하준이한테 이런 균 덩어리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지연이는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벌려서 멸치볶음, 장아찌, 깻잎 무침을 닥치는 대로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내 손때가 묻은 반찬들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버려지는 걸 보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안 된다. 그건 내가 다 먹을 테니 놔두거라. 너희 입맛에 안 맞으면 너희 것만 따로 사다 먹으면 될 일 아니냐. 내가 소리를 치자 지연이가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표정을 차갑게 굳히고는 정색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냉장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머님 혼자 드시는 걸로 꽉 채워두면 저희 식재료는 어디다 둬요? 그리고 냉장고 위생 관리도 주부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시면 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말문이 막혔어요. 주부의 능력이라니 평생 살림만 해온 나한테 살림 못한다고 타박을 하는 건가요? 내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에 지연이는 결국 냉장고를 텅 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온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더군요. 백화점 식품관 스티커가 붙은 유기농 채소, 영어로만 써진 드레싱 소스, 한 병에 몇만 원이나 한다는 수입 탄산수 같은 것들로 냉장고가 채워졌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잖아요. 앞으로 냉장고 관리는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은 손 떼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연이는 개선장군처럼 뿌듯한 표정으로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나는 쓰레기 봉투 속에 처박힌 내 묵은지를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정민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분명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었을 텐데 모른 척하는 게 분명했어요.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죠. 그날 저녁부터 집안 공기가 달라졌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온도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아직 5월이라 창문만 열어도 시원한 날씨인데 거실에 나오니 한기가 훅 끼치더라고요. 에어컨이 쌩쌩 돌아가고 있었어요. 온도를 보니 18도에 맞춰져 있더군요. 지연아, 춥지 않니? 아직 에어컨 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내가 긴팔 카디건을 껴입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내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지연아, 내 말 안 들리니? 내가 다시 한번 부르자 그제야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저 더위 많이 타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정민 씨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오는데 집이 찜통이면 되겠어요? 쾌적하게 쉬어야 다음날 또 일하러 나가죠. 찜통이라니요. 창문 열면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날씨인데 찜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18도는 너무 낮다. 감기 들라. 26도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시원해. 내가 리모컨을 집으려고 하자 지연이가 잽싸게 리모컨을 낚아채더라고요. 아,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어머님, 돈 몇 푼 아끼자고 사람 숨 막혀 죽으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돈 없어서 얹혀 산다고 무시하시는 거죠? 그깟 전기세 제가 내면 되잖아요. 지연이가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였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돈 없다고 징징거리며 들어온 게 누구인데 전기세 타령을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너희 돈 아껴주려고 하는 말이지. 내가 너희 무시해서 그러는 거냐? 그리고 전기세가 한두 푼이니? 누진세 붙으면 감당 못해.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틀어요? 진짜 구질구질해서 못 참겠네. 정민 씨, 나와봐. 당신 엄마가 나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못 틀게 하잖아. 지연이가 안방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정민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죠. 아, 엄마. 왜 또 그래요? 지연이 몸에 열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좀 놔두세요. 나중에 제가 돈 벌어서 다 낼게요. 정민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 탓을 하더라고요. 아내 비위 맞추느라 늙은 어미가 추위에 떨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어요. 너는 내가 추워서 이러는 건 안 보이니? 집안에서 패딩이라도 입고 있으라는 거냐? 엄마는 옷 껴입으면 되잖아요. 지연이는 더우면 벗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좀 양보하세요. 며느리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요. 정민이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겨울에 보일러 기름 아끼느라 나는 찬물에 씻어도 너는 따뜻한 물 데워서 씻겼는데 이제 와서 지 마누라 덥다고 나보고 옷 껴입고 참으라니요. 됐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너희랑 말을 섞겠니? 나는 입을 다물고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방문을 닫아도 거실에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어요. 좁은 방구석에 앉아 있으려니 서러움이 밀려와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지연이 웃음소리가 들려요. 오빠,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지 않아? 내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살고 싶다는 건데.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올 것 같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둘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다 막아줄게.
정민이가 아내를 달래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아주긴 뭘 막아줘요. 내가 무슨 적군이라도 되나요? 자기들 받아준 은혜는 모르고 나를 적으로 돌리는 꼴을 보니 앞으로 닥칠 날들이 캄캄하게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일찍 눈이 떠졌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밤새 에어컨을 틀어놨는지 집안이 냉동고처럼 차갑더라고요. 전기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것 같았어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안 치려고 하는데 쌀독이 비어 있었어요. 어제 분명히 쌀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상하다 싶었죠. 지연아, 혹시 쌀 못 봤니? 여기 있던 쌀이 안 보이네. 늦잠을 자고 부스스하게 일어난 지연이에게 물었어요. 지연이는 하품을 쩍 하더니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쌀벌레 생길 것 같아서 다 버렸어요. 묵은 쌀 냄새도 나고 해서요. 오늘 마트 가서 새로 사오려고요. 또 버렸대요. 멀쩡한 쌀을 냄새난다고 버리다니요. 아니, 쌀벌레는 무슨 쌀벌레가 있다고 그러니? 내가 엊그제 햅쌀 섞어 놓은 건데. 어머님, 눈 안 좋으셔서 못 보셨나 봐요. 제 눈에는 다 보였거든요. 그리고 요즘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저 다이어트 해야 해서 밥 안 먹을 거예요. 빵이랑 샐러드 먹을 거니까 밥하지 마세요. 지연이는 내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정민이는 출근 준비하느라 바쁜지 나를 본체 만체하고요. 엄마, 나 오늘 늦어. 저녁 기다리지 마요. 정민이가 신발을 신으며 툭 내뱉고 나가버렸어요. 빈 쌀독 앞에 멍하니 서 있는데 헛웃음만 나오더라고요. 내 집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냉장고도 에어컨도 심지어 쌀독까지 며느리 소나기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때 하준이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내 손주 배고프다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며느리가 밉지 손주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오냐, 우리 강아지. 할머니가 밥 줄게. 근데 쌀이 없어서 어쩌냐. 할머니가 나가서 금방 사올게. 나는 지갑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어요. 아파트 단지 내 마트로 가는 길에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쌀 한 봉지 사는 것도 이렇게 눈치가 보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미는데 문득 어제 지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돈 없다고 무시하냐던 그 표독스러운 눈빛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아껴 써야지 펑펑 쓰면서 시어머니 돈을 우습게 아는 며느리라니. 내가 과연 이 아이들과 잘 살 수 있을지, 아니 내가 이 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모습은 아직 빙산의 일각만 본 거였으니까요. 장을 보고 돌아오니 지연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홈쇼핑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아, 맞다. 저 오늘 친구들 만나러 나가야 해서 하준이 좀 봐주세요. 유치원 셔틀버스 타는 곳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돼요. 너는 전업주부면서 애 등원도 안 시키고 어딜 간다는 거냐? 어머님, 전업주부도 사회생활이 필요해요. 정보 교류도 하고 그래야 하준이 교육도 잘 시키죠. 그리고 어머님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잖아요. 손주 보는 낙으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지연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내가 늙어서 할 일 없으니 애나 보라는 태도였죠. 나도 오늘 경로당 가야 한다.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내가 소심하게 반항해봤지만 지연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어머님. 경로당 가서 고스톱 치는 게 중요해요. 손주 돌보는 게 중요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신 거 아니에요? 전화 갈 준비 다 했으니까 하준이 부탁드려요. 늦으면 안 되니까 빨리 서두르세요.
지연이는 자기 할 말만 딱 하고는 화장대 앞으로 가서 화장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립스틱을 바르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입을 꿰매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었지만 천진난만하게 나를 쳐다보는 하준이 때문에 참았어요. 할머니, 빨리 가요. 버스 놓쳐요. 하준이가 내 손을 잡아 끌었어요. 그래, 내가 참자. 내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하지. 나는 하준이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어요. 뒤에서 지연이가 흥얼거리는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며느리는 아주 신이 났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집주인은 나인데 왜 나는 이 집에서 식모처럼 죄인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며느리가 들어온 지 고작 이틀, 내 평화롭던 노후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게 겨우 지옥의 문턱을 넘은 것뿐이라는 사실을요. 앞으로 닥쳐올 기가 막힌 일들에 비하면 냉장고나 에어컨 사건은 소꿉놀이 수준이었다는 걸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처음 며칠은 서로 눈치라도 보더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나를 식모 부리듯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 집에서 내가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억울한데 며느리 시집살이가 이렇게 매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아침 7시였어요. 평생 몸에 밴 습관이라 나는 눈이 절로 떠지거든요. 아들놈 출근해야 하니까 따뜻한 밥 한 끼 먹여보내야겠다는 생각에 부엌으로 나갔죠. 쌀을 씻고 멸치 육수 진하게 우려서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였어요. 냉장고에 며느리가 사다 놓은 애호박이랑 두부가 보이길래 좀 썰어 넣었고요. 구수한 된장 냄새가 집안에 퍼지니까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정민이도 옛날 생각난다고 좋아할 것 같았고요. 밥상이 다 차려질 때쯤 안방 문이 열리더니 지연이가 나왔어요.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은 반쯤 감긴 채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코를 막고 미간을 잔뜩 찌푸리는 거예요. 아, 어머님, 이게 무슨 냄새예요? 지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국자를 든 채로 깜짝 놀라 쳐다봤죠. 된장찌개 끓였다. 정민이 출근하기 전에 밥 먹여야지. 너도 얼른 와서 앉아라. 갓 지은 밥이라 맛있다. 어머님,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침부터 온 집안에 청국장 냄새를 풍기면 옷이랑 머리카락에 냄새 다 배잖아요. 저 비위 약해서 아침엔 이런 거 못 맡아요. 우액 토 나올 것 같아. 지연이는 헛구역질까지 해가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된장 냄새가 무슨 독가스라도 되는 양창문을 활짝 열고 손부채질을 해대는데 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 순식간에 오물 취급을 당하는 기분이었죠. 그때 정민이가 넥타이를 매며 나왔어요. 여보, 왜 그래? 아침부터. 자기야, 자기 엄마 좀 말려봐. 아침부터 된장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 나 입덧할 때 생각나서 속 울렁거려 죽겠다고. 지연이가 정민이 팔에 매달려 징징거리니까 정민이는 또 내 눈치를 보며 곤란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엄마, 지연이가 냄새에 민감해서 그래요. 그냥 아침엔 간단하게 빵이나 우유 먹으면 안 돼요? 야, 너는 한국 사람이 밥심으로 살지 빵 먹고 힘이 나니? 그리고 냄새가 배면 얼마나 밴다고 유난을 떨어? 내가 서운해서 한마디 하니까 지연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어요. 유난이라뇨? 어머님은 집에만 계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밖에서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옷에서 퀴퀴한 된장 냄새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가난뱅이 티낸다고 욕해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한식 안 먹어요.
속 부대껴서요. 그러면서 식탁에 차려진 밥과 찌개를 손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국물이 식탁보에 튀었는데도 신경도 안 쓰고요. 그럼 너는 뭘 먹겠다는 거냐? 내가 꾹 참고 물었어요. 브런치 스타일로 해주세요. 식빵 바삭하게 굽고 계란은 스크램블로 부드럽게 하고요. 아, 냉장고에 아보카도 사다 놓은 거 있으니까 그것도 좀 썰어주시고요. 커피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로요. 연하게. 지연이는 마치 카페 종업원에게 주문하듯이 줄줄이 읊어대고는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아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으니까 나를 힐끔 올려다보며 그러더군요. 뭐 하세요? 정민 씨 늦겠어요. 빨리 안 해주시고.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밥상 다 차려놨더니 뒤엎고 빵 쪼가리나 구워오라니요. 하지만 아들놈이 옆에서 엄마 그냥 지연이 해달라는 대로 해줘요. 바빠 죽겠는데 싸우지 말고라고 거드니까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나는 결국 다 된 밥상을 물리고 프라이팬을 꺼냈어요. 빵을 굽고 계란을 휘저으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걸 참았죠. 내가 내 집에서 내 아들 밥도 마음대로 못 먹이는 신세라니. 접시에 빵이랑 계란을 담아서 내주니까 지연이는 그제야 표정이 좀 풀리더라고요. 진작 이렇게 해주시면 서로 좋잖아요. 어머님, 계란에 소금 간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다음엔 허브 솔트 좀 뿌려주세요. 그냥 소금은 맛없어서요. 얻어먹는 주제에 맛평가까지 하는데 저 입에 들어가는 빵이 모래알로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정민이는 허겁지겁 빵을 우유에 말아먹고 나가버렸고 지연이는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나에게 설거지감을 밀어넣었죠. 어머님, 설거지 깨끗하게 해주세요. 저번에 보니까 그릇에 고춧가루 묻어 있던데 식기세척기 돌려도 애벌 설거지는 제대로 하셔야죠. 지연이는 밥 먹자마자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나는 부엌에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했어요. 된장찌개 냄새가 밴 앞치마를 보며 긴 한숨만 내쉬었죠. 오후가 되자 빨래가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지연이가 옷을 하루에도 몇 번씩 갈아입는지 빨래통이 터질 지경이더라고요. 세탁기를 돌리려고 빨래를 분류하는데 지연이가 입었던 하얀색 블라우스가 눈에 띄었어요. 김치 국물 같은 게 튀어 있길래 내가 손으로 조물조물 애벌 빨래를 해서 세탁기에 넣었죠. 며느리 옷 깨끗하게 입히고 싶은 마음에 섬유유연제도 듬뿍 넣고 빨래를 돌렸어요. 빨래가 다 돌아가고 건조대에 널고 있는데 안방에서 나온 지연이가 건조대를 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 이게 뭐야? 어머님. 지연이가 달려와서 내가 방금 널어놓은 블라우스를 낚아챘어요. 왜 그러냐? 깜짝 놀라게. 어머님, 이거 세탁기에 돌리셨어요? 네. 이거 실크 블라우스란 말이에요. 드라이만 해야 하는 건데 물세탁을 하면 어떡해요? 이거 완전 쪼그라들었잖아요. 지연이는 블라우스를 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악을 썼어요. 내가 보기엔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난리를 치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얼룩이 묻어 있길래 내가 손으로 살살 문질러서 빤 건데 누가 빨아달래요? 그냥 놔두면 제가 알아서 세탁소 맡기는데 왜 건드려서 옷을 망쳐요? 이거 얼마짜린 줄 아세요? 60만 원짜리라고요. 정민 씨가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어머님이 다 망쳤어. 60만 원이라는 소리에 나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돈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사는 주제에 옷 한 벌에 60만 원을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너는 돈 없다면서 무슨 옷을 그리 비싼 걸 입고 다니니? 그리고 세탁소 맡길 돈은 있고 생활비 낼 돈은 없는 거냐? 내가 한 소리 하니까 지연이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대들었어요.
어머님은 옷의 가치도 모르시면서 왜 참견이세요? 이건 제 자존심이라고요. 그리고 제가 돈 없다고 했지 거적만 입고 다닌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거짓골 하고 다니면 어머님 얼굴에 먹칠하는 건데 그걸 몰라요? 그래도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 내가 일부러 그랬니? 도와주려다 그런 건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고를 치신 거죠. 아, 짜증나. 이거 못 입게 됐으니까 어머님이 물어내세요. 당장 현금으로 주세요. 지연이는 손바닥을 내밀며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내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만 보고 있으니까 지연이는 블라우스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버리더라고요. 문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쪼글쪼글한 블라우스를 주워드는데 손이 떨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내 집에서 빨래해주고 욕먹고 돈 물어내라는 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니. 억울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데 하준이가 방문 틈으로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 울지 마요. 엄마가 나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 것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나는 하준이를 꼭 껴안고 속으로 삭혔어요. 그렇게 며느리의 갑질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며칠 뒤에는 지연이가 아침부터 화장을 곱게 하더니 하준이 유치원 가방을 나에게 툭 던지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하준이 등원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하원도 부탁드려요. 제가 늦을 것 같아서요. 너 또 어디 가냐? 하준이 엄마는 너야. 애 정서 생각해서라도 너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님, 제가 노는 줄 아세요? 다 정민 씨 사업 다시 일으키려고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손주 등하원 시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남들 보면 할머니가 애 안 봐줘서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흉봐요. 지연이는 하이힐을 구겨 신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어요. 내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저러는 거예요. 나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두드리며 하준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죠. 유치원 버스 정류장에 가니까 젊은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더라고요. 나 같은 할머니는 나 혼자였어요. 다들 세련된 옷 입고 웃고 떠드는데 나만 낡은 몸빼 바지에 굽은 허리로 서 있으려니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버스가 오고 선생님이 내리시더니 나를 보고 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오늘도 하준이 할머님이 나오셨네요? 어머니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선생님 목소리에 뼈가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민망해서 웃으며 대답하려는데 하준이가 선수 쳐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엄마 안 바빠요. 집에서 맨날 잠만 자고 핸드폰만 해요. 근데 할머니한테 시키는 거예요. 하준이의 천진난만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정류장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주변에 있던 젊은 엄마들 시선이 다 우리 쪽으로 쏠렸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어머 하준아,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신가 보구나. 선생님이 당황해서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뒤에서 젊은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집 며느리 진짜 너무하다. 시어머니 저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등하원 셔틀 시키고 자기는 처잔데? 완전 맘충이네.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나는 하준이를 버스에 태워보내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릎이 끊어질 듯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내 손주 앞에서 남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파스를 붙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어요. 며느리의 악행이 단순히 게으름이나 갑질 수준을 넘어서서 내 뼈와 살을 깎아먹으려는 무서운 계획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가 내 삶을 갉아먹는 건 노동력 착취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돈이었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집 사고 노후 자금으로 쌈짓돈 조금 모아둔 게 전부인 나에게 빨대를 꽂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민이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죽을 상이더라고요. 밥도 깨작깨작 먹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는데 어미 된 입장에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나요? 지연이는 옆에서 눈치를 슬슬 보면서 바람을 잡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오늘 그 투자건 때문에 그래. 아휴, 진짜 아깝다. 그것만 되면 우리 바로 빚 갚고 이사 나갈 수 있는데. 이사 나갈 수 있다는 말에 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정민아, 무슨 일이냐? 투자라니? 내가 묻자 정민이는 머뭇거리며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지연이가 나서서 떠들기 시작했죠. 어머님, 사실 정민 씨가 이번에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거든요. 친구가 하는 건데 딱 2천만 원만 투자하면 3달 안에 2배로 불려준대요. 원금 보장도 확실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게 생겼어요. 2천만 원. 나한테는 피 같은 돈이었어요. 남편 보험금이랑 그동안 장사하며 모은 돈, 아껴 쓰고 아껴 써서 통장에 딱 그만큼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 하려고 놔둔 돈이었어요. 2천만 원이 적은 돈이냐? 그리고 요즘 세상에 원금 보장해주고 2배로 불려준다는 게 어디 있어? 다 사기다. 하지 마라. 내가 딱 잘라 말하니까 정민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울상을 짓더라고요. 엄마, 저 못 믿으세요? 제가 바보예요? 다 알아봤어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저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진짜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해요. 엄마가 저 신용불량자 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정민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내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의심이 가서 망설이고 있는데 지연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님, 정민 씨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저희가 돈 떼어 먹겠어요? 잘 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린다니까요. 어머님, 노후 자금 저희가 책임질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연이는 내 손까지 잡고 간절하게 빌었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해 보이던지 잠시나마 내가 며느리를 오해했나 싶을 정도였죠. 결국 나는 방에 들어가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도장이랑 통장을 꺼내왔어요. 이거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정말 확실한 거지? 너만 믿는다. 떨리는 손으로 정민이에게 통장을 건넸어요. 정민이는 통장을 받아들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더니 환하게 웃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진짜 잘할게요. 금방 갚을게요. 지연이도 옆에서 어머님 최고예요.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어요. 라며 물개 박수를 쳤고요. 나는 그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나는 분리수거를 하려고 베란다에 나갔다가 종이 박스 틈에 끼어 있는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백화점 명품관 영수증이더라고요. 날짜는 바로 어제였고요. 품목을 보니 명품 핸드백이라고 적혀 있고 가격이 무려 780만 원이었어요. 내 눈을 의심했어요. 780만 원. 0이 몇 개인지 세어보고 또 세어봤죠. 어제 지연이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오던 게 생각났어요.
내가 뭐냐고 물었을 때, 아, 이거 다 짝퉁이에요. 동대문에서 싸게 샀어요. 남들 보기에 좀 그래서요. 라고 둘러댔던 그 가방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 사업 자금이라고 신용불량자 면하게 해달라고 읍소에서 가져간 내 노후 자금이 며느리 사치품으로 변신한 거잖아요. 나는 영수증을 구겨쥐고 당장 안방으로 쳐들어갔어요. 지연이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다가 내가 벌컥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님, 노크도 없이 왜 들어오세요? 깜짝이야. 너 이거 뭐냐? 내가 구겨진 영수증을 지연이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지연이는 영수증을 보더니 잠깐 당황한 듯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금세 표정을 수습하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요? 어제 샀어요. 왜요? 왜요라니. 너 어제는 짝퉁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돈 없다며. 정민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내 피 같은 돈 2천만 원 가져가 놓고 그 돈으로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사? 너가 사람이냐? 내가 소리를 지르자 지연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팔짱을 끼고 나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말씀 좀 곱게 하세요. 이거 정민 씨 사업 자금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친정 엄마한테 받은 용돈으로 산 거라고요. 그리고 제품이 유집이라고 생각 못 하세요? 남편 사업 잘 되려면 부인이 밖에서 기죽지 않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낡아빠진 가방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정민 씨 무시한다고요. 거짓말. 친정 형편 뻔히 아는데 무슨 700만 원 용돈을 줘요. 게다가 품위 유집이 빚더미에 앉은 주제의 품위는 무슨 얼어 죽을 품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친정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한테 그런 큰 돈을 주니? 그리고 정민이가 이 사실을 아니? 당장 정민이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내가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자 지연이가 잽싸게 내 손을 낚아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잡더라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정민 씨 일하느라 바쁜데 왜 방해해요? 그리고 이거 정민 씨도 알아요. 정민 씨가 사라고 허락한 거라고요. 어머님만 빠지면 돼요. 왜 시어머니가 며느리 소비 생활까지 간섭이세요?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지연이는 나를 확 밀치고는 방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아들도 한패였구나. 내 돈 뜯어가서 마누라 명품 가방 사주고 엄마한테는 거짓말하고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죠. 그날 저녁 정민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뻔한 거짓말이나 핑계를 댈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내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이제 대놓고 내 카드를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냉장고 비었는데 장 좀 봐야겠어요. 카드 좀 주세요. 어머님, 하준이 학원비 결제일인데 카드가 한도 초과라서요. 어머님, 카드로 일단 긁을게요. 처음에는 몇만 원, 10몇만 원이라 그냥 줬어요. 손주 먹을 거, 손주 공부할 거라는데 어떻게 안 줘요. 그런데 갈수록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내 핸드폰으로 카드 결제 문자가 띠링띠링 울리는데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청담동 헤어샵 35만 원, 이탈리안 레스토랑 12만 원, 네일아트 8만 원. 장 본다고 가져간 카드로지 머리하고 손톱하고 비싼 밥 처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연이가 들어오자마자 카드를 뺏었어요. 너 이게 장 본 거냐? 머리하고 손톱하는 게 장 보는 거야? 내가 너 꿈이라고 카드 준 줄 아냐? 지연이는 새로 한 네일아트를 보며 여유롭게 웃더라고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자가 스트레스 풀 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안 그러면 저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제가 예쁘게 하고 다녀야 어머님도 며느리 자랑하고 좋으시잖아요.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실 거 아니죠? 쪼잔하게. 쪼잔? 내 돈으로 너가 호강하는 게 쪼잔한 거냐? 당장 카드 내놔라.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나는 카드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지연이는 그걸 보더니 픽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뭐 아쉬울 거 없어요. 정민 씨한테 달라고 하면 되니까. 어머님 진짜 독하시네요. 며느리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나는 가슴을 쳤어요. 저건 며느리가 아니라 거머리였어요. 내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였죠. 하지만 내가 카드를 자른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지연이는 정민이를 꽉 잡고 흔들고 있었고 내 돈을 야금야금 빼돌릴 다른 구멍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허무함과 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어요. 돈줄을 죄니까 이제는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진짜 지옥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돈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뺏을 게 없다고 판단해서일까요?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태도는 교묘한 괴롭힘에서 노골적인 무시로 바뀌었어요. 한 집에서 사는데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죠. 어느 날이었어요. 지연이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청소도 하고 꽃도 꽂아놓고 평소 안 하던 짓을 하길래 무슨 날인가 싶었죠. 오늘 무슨 날이니? 웬 꽃을 다 사오고. 내가 묻자 지연이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오늘 친구들 오기로 했어요. 집들이 겸해서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점심때 친구들 오면 방에 좀 계셔주세요. 나오지 마시고요. 방에 있으라고? 내 집에서 내가 왜 방에 갇혀 있어야 하냐? 아니, 갇혀 있으라는 게 아니라요. 제 친구들이 어머님 계시면 불편해 하잖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면 흉보기도 하고요. 그냥 없는 척 좀 해주세요. 네, 부탁드려요. 지연이는 간절하게 부탁하는 척 했지만 눈빛은 강요였어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얹혀 산다는 거 들키기 싫다는 거였죠. 기가 막혔지만 친구들 온다는데 며느리 기 살려주자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었죠. 아, 그리고 어머님. 친구들 오면 먹을 다과상 좀 봐주세요. 과일 예쁘게 깎고 샌드위치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요리는 젬병이라 어머님 솜씨가 필요해요. 상 차려서 거실로 내주시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하녀 취급도 이런 하녀 취급이 없었어요. 음식은 시키고 얼굴은 비치지 말라니요. 하지만 싸우기 싫어서 꾹 참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과일을 깎고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내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오후 1시쯤 되자 초인종이 울리고 지연이 친구들이 들이닥쳤어요. 호흡 깔깔 웃음소리가 현관부터 요란하더군요. 나는 약속대로 다과상을 차려서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이 나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라고요. 어머, 지연아. 도우미 아주머니 부른 거야? 음식 솜씨 좋으시다. 한 친구가 나를 보고 도우미라고 했어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죠. 그런데 지연이가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응, 내가 요리 못하잖아. 오늘 특별히 부탁드렸어. 아주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나를 아주머니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를 도우미로 둔갑시킨 거예요.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시어머니다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난장판이 될 게 뻔해서
입술을 깨물며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방 안에서 거실의 대화 소리가 웅웅거리며 들려왔어요. 야, 너 시집 잘 갔다. 집도 넓고 좋네. 시어머니는 따로 사셔? 응, 뭐 따로 사시지. 가끔 오시긴 하는데 거의 안 오셔. 부럽다. 나는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는데. 근데 아까 그 도우미 아줌마 표정이 왜 그래? 좀 무섭더라. 아, 원래 좀 무뚝뚝하셔. 신경 쓰지 마. 얘들아, 이 가방 봐봐. 이번에 새로 산 명품이야. 지연이는 내 돈으로 산 가방을 자랑하며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그러다가 대화 주제가 시댁욕으로 넘어갔죠. 근데 너희 시어머니 재산은 좀 있으셔? 외아들이잖아. 나중에 다 내 거 아니야? 어휴, 말도 마. 가진 거라곤 이 집 달랑 한 채야. 현금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빨리 돌아가셔야 이 집이라도 우리 명의로 돌리는데 저렇게 정정하시니 언제 죽나 싶어. 솔직히 그냥 식충이 같아. 밥만 축내고. 식충이? 언제 죽나 싶어? 지연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내 가슴에 꽂혔어요. 며느리가 나를 죽기를 바라는 존재로 밥벌레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나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을 며느리라고 드리고 밥해 먹이고 빨래해 준 내가 미친년이었죠. 그날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나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정민이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지연이가 쪼르르 달려가서 귓속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이 내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아주 비장하더라고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죠. 뭐냐? 저기 요즘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요. 엄마 명의로 된 이 집, 저희 명의로 미리 돌려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뭐라고? 증여를 하라는 거냐? 네,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한테 상속될 건데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쌀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혹시나 치매라도 오시면 나중에 절차가 복잡해진대요. 정신 맑으실 때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저희를 위하는 길이에요. 지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어머님, 저희 믿으시잖아요? 명의만 바꾸는 거지 어머님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건 똑같아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 끝까지 모신다니요. 아까 친구들한테는 식충이라고 했으면서요. 이제는 집까지 뺏어서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인 거예요. 진명에 넘어가면 바로 나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게 뻔했어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생명줄이다. 너희가 나 죽길 바라는 건 알겠는데 산 사람 장례 치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정민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엄마 진짜 욕심쟁이네요. 아들이 나한테 욕심쟁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연이는 팔짱을 끼고 싸늘하게 비웃었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 저희가 굶어 죽어도 그 집 껴안고 돌아가시겠다, 이거죠? 알겠어요. 두고 보세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자기들끼리만 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요. 내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지나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보란 듯이 채널을 돌려버렸죠. 심지어 하준이까지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어느 날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길래 반가워서 안아주려고 했어요. 하준아, 왔니? 할미가 간식 줄까? 그런데 하준이가 뒷걸음질 치면서 나를 피하는 거예요.
싫어. 할머니 저리 가. 하준아, 왜 그러니? 할미한테 왜 그래?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욕심쟁이 괴물이라고. 할머니랑 말 섞으면 나도 괴물 된대. 할머니 미워. 하준이는 내 손을 뿌리치고 쪼르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닫힌 방문 너머로 지연이가 하준이에게 잘했어. 우리 아들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의 어린 손주에게 할머니를 괴물이라고 가르치다니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나는 거실 한복판에 홀로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집은 넓은데 내가 설 곳은 발바닥 하나 디딜 틈도 없는 것 같았죠. 아들은 배신했고 며느리는 악마였고 손주마저 나를 거부했어요. 고립무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내 생일이 다가왔어요. 칠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생일인데 미역국이라도 끓여줄까 내심 기대했죠.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민이도 지연이도 아무 말 없이 각자 할 일만 하더라고요. 오늘 내 생일인 거 모르니? 내가 참다 못해 물었어요. 정민이는 숟가락을 멈추고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연이는 눈도 깜짝 안 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누가 생일 챙겨요? 저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어머님 연세 드실 만큼 드셨잖아요. 생일이 뭐 그리 대수라고. 대수? 낳아준 부모 생일도 모른 척하는 게 사람이니? 아휴, 또 시작이시네. 알겠어요. 저녁에 케이크나 하나 사올게요. 됐죠? 지연이는 귀찮다는 듯 대꾸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녁에 정말로 케이크를 사오긴 했어요. 그런데 먹다 남은 조각 케이크 2개를 달랑 사왔더라고요. 친구 만나고 오다가 빵집 들렀는데 홀 케이크는 다 팔려서요. 그냥 이걸로 기분만 내세요. 어차피 단 거 많이 드시면 당뇨 오잖아요. 초도 없이 플라스틱 포크만 꽂혀 있는 조각 케이크를 식탁 위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방에 들어가서 치킨을 시켜 먹더라고요. 치킨 냄새가 솔솔 풍기는데 나는 식탁에 앉아 말라비틀어진 케이크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내 인생이 이 케이크처럼 처참하게 조각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서 가슴이 답답했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어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줄 아냐? 내 집, 내 돈, 내 인생 다 찾아올 거다. 그리고 너희가 한 짓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내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 확실한 명분,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죠. 며느리의 갑질과 돈 갈취로 내 속이 문드러질 대로 문드러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설마설마 했어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거짓으로 아픈 척을 하면서까지 시어머니를 괴롭히지는 않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금방 깨달았어요. 지연이의 악행은 이제 단순한 노동력 착취를 넘어서 나를 아주 말려 죽이려는 작정인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밥상을 차리고 부르러 갔는데 지연이가 침대에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지연아, 어디 아프니? 얼굴이 창백하구나. 내가 걱정돼서 이마를 짚어보려는데 지연이가 내 손을 탁 쳐냈어요. 아, 만지지 마세요.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아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아. 큰일이네. 병원 가자. 정민아, 지연이 좀 업어라. 놀란 마음에 정민이를 불러서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별별 검사를 다 했죠. 병원비가 수십만 원이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검사 결과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빈혈 수치도 정상이고요. 아마 스트레스성이나 일시적인 현기증 같습니다. 푹 쉬시면 됩니다. 꾀병이 의심됐지만 본인이 죽을 것처럼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연이는 대놓고 드러누웠어요. 어머님, 의사 말 들으셨죠? 저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나요. 자율신경 실조증인가 뭔가 그거래요. 집안일이랑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라고요. 당분간 저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때부터 지연이는 공식적인 환자가 됐어요. 밥도 방으로 대령해야 했고 빨래며 청소며 설거지는 당연히 내 몫이었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정민이한테 부축해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나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갓난아이 키우는 심정으로 며느리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놈이 엄마, 지연이 저러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엄마가 좀만 고생해줘요 하고 사정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알아눕더니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정민이한테 콧소리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몸이 너무 허한 것 같아. 기력이 하나도 없어. 친구가 그러는데 이럴 땐 녹용 들어간 보약이 직방이라던데 한 제 지어 먹으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당장 지어 먹어야지. 내가 사줄게. 정민이가 덥석 물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눈을 내리깔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근데 비싸잖아. 한 제에 50만 원은 넘을 텐데 우리 지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 어머님이 해주시면 모를까? 근데 어머님이 나 미워하시는데 해주시겠어? 지연이의 그 여우 같은 말에 정민이가 바로 나를 쳐다봤어요. 엄마, 들으셨죠? 며느리 다 죽어가는데 보약 한 제만 해주세요. 엄마 비상금 좀 있잖아요. 내 비상금. 정민이 사업 자금으로 2천만 원 털어주고 남은 쌈짓돈 몇 푼. 그거 털어서 며느리 보약 해달라는 거예요.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지연이가 저렇게 누워만 있으면 내 몸이 먼저 축날 것 같아서 차라리 약 먹고 벌떡 일어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알았다. 내일 시장 가서 약재 사다가 다려주마. 한의원 가서 지으면 비싸니까 내가 직접 경동시장 가서 최고급으로 사다가 정성껏 다려줄게. 내가 그렇게 말하자 지연이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어요. 아마 돈으로 주길 바랐는데 내가 직접 다려준다고 하니 실망한 거겠죠. 하지만 내색은 못하고 감사해요, 어머님. 꼭 녹용 좋은 걸로 넣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새벽 나는 첫 차를 타고 제기동 경동시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공기가 찼지만 내 마음은 뜨거웠어요. 며느리 미운 건 미운 거고 일단 사람부터 살려놓고 봐야지 하는 마음이었으니까요. 약재상에 가서 제일 좋은 녹용을 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이거 러시아산이라 아주 비싼 건데 괜찮으세요? 주인 아저씨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나는 지갑을 열었어요.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요. 제일 좋은 걸로 먹여야죠. 녹용에 당기며 천궁이며 작약까지 여자 몸에 좋다는 건 다 샀어요. 수십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약탕기를 꺼냈어요. 요즘은 다들 건강원 맡긴다지만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다려야 마음이 놓이는 옛날 사람이거든요. 약탕기에 물을 붓고 약재를 넣고 부채질을 해가며 불 조절을 했어요. 한여름도 아닌데 부엌 열기 때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온 집안에 한약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 냄새를 맡으며 나는 기도했어요.
제발 이 약 먹고 지연이 마음도 좀 고쳐먹게 해주세요. 건강해져서 하준이도 잘 돌보고 집안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5시간을 꼬박 불 앞에 서서 약을 다렸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지만 시커멓게 우러나오는 약물을 보니 뿌듯하더라고요. 정성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어휴, 덥다 더워. 땀을 훔치며 약을 삼배 보자기에 걸러서 한 사발 가득 담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보약. 이걸 마시면 죽은 사람도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진한 향이었죠. 약을 쟁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갔어요. 정민이는 출근했고 하준이는 유치원에 갔으니 집에는 지연이랑 나뿐이었죠. 지연아, 약 다 됐다. 따뜻할 때 마셔야 효과가 좋다. 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연이는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핸드폰으로 쇼핑몰을 보고 있었어요. 나를 보자마자 핸드폰을 휙 덮더니 다시 아픈 척 인상을 쓰더라고요. 아, 어머님, 냄새가 너무 역해요. 저 지금 속 울렁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참고 먹어야 낫는다. 이게 얼마나 비싼 약재들이 들어간 건데 녹용도 제일 좋은 걸로 넣었다. 코 막고 꿀떡 삼켜봐라. 내가 침대맡에 앉아서 약사발을 내밀었어요. 지연이는 마치 독약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약사발을 쳐다보더군요. 알겠어요. 거기 두세요. 좀 식으면 먹을게요. 지금은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서 못 먹겠어요. 식으면 맛없다. 지금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아, 진짜. 제가 알아서 먹는다니까요. 어머님은 왜 자꾸 강요를 하세요? 환자 스트레스 받게. 지연이가 짜증을 확 내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라서 물러났어요. 알았다, 알았어. 꼭 챙겨 먹어라. 식탁 위에 사탕도 뒀으니까 먹고 나서 사탕 먹으면 돼. 나는 쫓겨나듯 방을 나왔어요. 서운했지만 아픈 사람이니까 예민해서 그렇겠지 하고 이해하려고 애썼죠. 부엌으로 돌아와서 널브러진 약재 찌꺼기들을 치우는데 현기증이 핑 돌더라고요. 새벽부터 시장 다녀오고 불 앞에서 씨름하느라 기력이 다 빠진 거예요. 나도 늙었는데 누가 나한테 보약 한 재 지어주나 싶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저거 먹고 기운 차리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며 뒷정리를 마쳤어요. 점심때가 지나서 나는 깜빡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서 소파에 앉은 채로 졸았던 모양이에요. 눈을 떠보니 어느새 오후 4시가 넘었더라고요. 아이고, 하준이 데리러 갈 시간이네. 서둘러 일어나려는데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연이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죠. 야, 말도 마. 시어머니가 냄새나는 한약을 한 사발 들이미는데 토할 뻔했어. 어우, 역겨워. 그 늙은이 손때 묻은 걸 내가 어떻게 먹냐? 비위 상하게. 내 귀를 의심했어요. 늙은이 손때? 역겨워? 나는 숨을 죽이고 방문 앞으로 다가갔어요. 열린 문틈으로 지연이가 보였어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며 손톱을 다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어?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미쳤냐? 그걸 왜 먹어? 독이라도 탔을지 누가 알아. 안 그래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나 죽으라고 독 탔을 수도 있잖아. 아까 눈치 봐서 화장실 변기에 싹 다 버렸지. 물 내리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깔깔깔. 변기에 버렸다고요? 내가 새벽부터 그 고생을 해서 다려온 수십만 원짜리 보약을 똥물 내리듯이 변기에 버렸다고요. 야, 근데 너희 시어머니 눈치 못 채셨어? 몰라, 자고 있더라고. 멍청한 늙은이. 나중에 정민 씨 오면 억지로 참고 다 마셨다고 연기해야지. 그래야 또 뭐라도 뜯어내지. 아참, 나 이번에 가방 산 거 정민 씨한테 걸렸는데
시어머니 핑계대고 넘어갔어. 우리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호구. 내가 맘만 먹으면 속옷까지 벗겨 먹을 수 있어. 지연이는 낄낄거리며 웃어댔어요. 그 웃음소리가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요. 호구? 멍청한 늙은이? 독을 탔을지도 모른다니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지금 들어가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싶었지만 그러면 어머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하고 오리발 내밀게 뻔했으니까요. 증거가 없으면 나는 그냥 의심 많은 시어머니가 되는 거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현관을 나섰어요. 하준이를 데리러 가야 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귀신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내가 저런 년을 며느리라고 아프다고 보약을 해다 바쳤다니요. 내 손을 도끼로 찢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유치원 버스에서 내리는 하준이를 보는데 하준이가 달려와서 안기더라고요. 할머니, 오늘 왜 늦었어요? 할미가 좀 늦었네. 미안해, 하준아. 하준이 얼굴을 보는데 지연이 얼굴이 겹쳐 보여서 순간 흠칫했어요. 죄 없는 아이인데 그 애미의 피가 흐른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하준이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손 왜 이렇게 뜨거워요? 어디 아파요? 아이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 애가 무슨 죄냐? 저걸 낳고 기른 애미가 문제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준이가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내 머릿속은 온통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집에 들어서니 지연이는 여전히 방에 처박혀 있었고 화장실 쪽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는데 아까 통화 내용이 생각나서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저녁이 되어 정민이가 퇴근했어요.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녁상을 차렸죠. 지연이는 비틀거리며 연기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여보 왔어? 나 오늘 어머님이 해주신 보약 먹고 한숨 푹 잤더니 좀 나아진 것 같아.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약이 참 좋더라고요. 지연이가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거짓말을 했어요. 어쩜 저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할까요? 그래, 다행이다. 잘 챙겨 먹어라.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나는 무표정하게 대꾸했어요. 정민이는 좋다고 싱글벙글 하더라고요. 역시 엄마 정성이 최고네. 여보, 얼른 낫자. 엄마 고마워요. 이 바보 같은 아들놈은 자기 마누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지옥 같았어요. 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물만 들이켰어요. 그런데 터질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어요. 보약을 버린 건 약과였죠. 손주 하준이의 입을 통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폭풍 전야 같은 며칠이 지났어요. 나는 겉으로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었죠. 지연이가 보약을 버린 걸 알게 된 후로 나는 더 이상 며느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 마음속의 마지막 끈을 툭 끊어버린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민이는 야근이라 늦는다고 했고 지연이는 또 방에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죠. 나는 거실에서 마른 빨래를 개고 있었고요. 하준이가 심심했는지 내 옆에 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고요. 할머니, 나 배고파. 과자 줘. 하준이가 칭얼거렸어요. 밥 먹어야지 과자 먹으면 안 돼. 엄마한테 혼난다.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나한테 신경 안 써.
할머니가 몰래 줘. 하준이가 눈웃음을 치며 애교를 부리는데 안 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몰래 숨겨둔 초코파이 하나를 꺼내줬죠. 하준이는 신나서 초코파이를 까먹으며 오물거렸어요. 하준아, 엄마는 아직도 많이 아프니? 방에서 안 나오네. 내가 무심코 물었어요. 그러자 하준이가 초코파이를 먹다 말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엄마 안 아파요.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응? 안 아파? 엄마가 머리 아프다고 하던데. 거짓말이에요. 아까 엄마가 친구 이모랑 통화할 때 그랬어. 시어머니 부려 먹으려면 아픈 척 해야 한다고. 그래야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준다고요. 나보고도 쉬타라고 했어요. 순간 내 손이 멈췄어요. 빨래를 개던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죠. 7살짜리 아이가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준아, 엄마가 또 무슨 말 했니?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준이는 초코파이 껍질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해준 약 있잖아요. 그거 똥물 같대요. 냄새나서 하수구에 다 버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빨리 죽어야 우리가 이 집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간대요. 할머니 죽으면 요양원에 버릴 거라고. 근데 할머니, 요양원이 어디예요? 좋은 데예요? 하준이의 순진무구한 눈동자가 나를 올려다봤어요. 할머니 죽으면 요양원에 버릴 거라고. 그 말이 내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메아리 쳤어요. 쿵 하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아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참았던 내 인내심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이건 단순히 며느리가 못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악마와 한 집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하준아, 엄마가 정말 그랬어? 네, 아빠한테도 그랬어요. 할머니 비상금 어딨는지 찾아서 가져오라고. 아빠가 알았다고 했어요. 아들까지, 정민이까지 나를 배신하고 며느리 장단에 놀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내 피부치,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키운 아들이 제 어미를 팔아먹고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니.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어요. 나는 하준이를 꼭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어요. 하준아, 오늘 할머니랑 한 얘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네, 비밀. 하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나는 하준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사물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 이 가구들, 모든 게 허무하게만 느껴졌죠. 그래,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거지. 내가 요양원에 처박혀야 너희가 강남을 간다는 거지. 눈물이 마르자 그 자리에 서늘한 도끼가 들어찼어요.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 내 발로 걸어 나가더라도 너희한테는 땡전 한 푼 안 남겨주겠다. 그날 밤 정민이가 들어왔을 때 나는 자는 척을 했어요. 두 사람이 거실에서 소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엄마 통장 어딨는지 봤어? 지연이 목소리였어요. 아직 못 찾았어. 장롱 깊숙이 숨겨두신 것 같아. 내일 엄마 나가면 뒤져볼게. 정민이 목소리였죠. 빨리 찾아. 이번 달 카드값 메꿔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보약 진짜 역겨워서 못 먹겠어. 당신이 좀 먹어주라.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눈치 못 채게 내가 처리할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나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일 당장 행동을 개시해야 했어요. 더 늦기 전에 내 재산을 지키고 저들을 응징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어났어요.
아니, 오히려 더 살갑게 행동했죠. 지연아, 몸은 좀 어떠니? 오늘 안색이 좀 좋아 보인다. 네, 어머님. 약 먹고 푹 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지연이는 뻔뻔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는 속으로 구역질을 삼키며 웃어 보였죠. 그래, 다행이다. 정민아, 너도 밥 많이 먹어라. 요즘 일하느라 힘들지? 네, 엄마. 엄마밖에 없어요. 가식적인 아들의 말에 밥상을 엎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들이 출근하고 하준이가 유치원에 가자마자 나는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전자상가였어요. 사장님, 녹음기 중에 제일 작고 성능 좋은 거 주세요. 오래 녹음되는 걸로요. 볼펜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 및 안방 화장대 뒤 부엌 식탁 밑에 숨겨두었죠. 이제부터 너희의 모든 더러운 말들을 증거로 남길 것이다. 두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어요. 우리 동네 부동산이 아니라 차를 타고 30분이나 떨어진 옆 동네 부동산으로 갔어요. 동네 부동산에 내놓으면 소문이 날까 봐서요. 사장님,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5천 싸게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밀리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분 찾아주세요. 현금 동원 능력 있으신 분으로요. 부동산 사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사모님. 시세보다 5천이나 싸게요? 그럼 바로 나가죠. 근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네, 급하게 이민을 가게 돼서요. 가족들 모르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니 절대 비밀 지켜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조건이 좋아서 투자자들 줄 설 겁니다. 오늘 당장 연락 돌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나오고 나서 은행으로 갔어요. 대여금고를 신청했죠. 집에 있는 폐물, 땅 문서, 인감도장, 통장들을 싹 다 챙겨서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이제 집에는 껍데기뿐인 가구들과 옷가지들만 남은 셈이었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내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싶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죠. 저녁에 지연이가 들어와서 또 보약 타령을 했어요. 어머님, 약 다 먹었어요. 한 제 더 지어주시면 안 돼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요. 약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마 중고나라에 팔아먹을 생각이거나 돈으로 달라고 할 심산이었겠죠. 그래, 효과가 좋다니 다행이구나. 다 먹으면 말해라. 또 해줄게. 내가 웃으며 말하자 지연이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같으면 돈 없다고 징징거릴 시어머니가 순순히 나온다고 생각했겠죠. 어머님. 정말요? 웬일이세요? 혹시 꽁쳐둔 돈이라도 찾으셨어요? 꽁쳐둔 돈이라니. 너 건강해지는 게 남는 거 아니겠니? 내 며느리인데 아깝지 않다. 내 연기력에 나 스스로도 감탄했어요. 지연이는 신이 나서 방으로 들어가 정민이한테 자랑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엄마 웬일이야? 노망 나셨나? 보약 또 해준대. 이번엔 돈으로 달라고 해볼까?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지연이는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집을 내놓은 지 3일 만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매수자 나타났습니다. 조건 다 맞추겠답니다. 잔금도 일주일 안에 치를 수 있대요. 집 한번 보고 계약하고 싶다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내일 오후 2시로 하죠. 그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나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했어요. 드디어 때가 왔구나. 다음 날 오후 2시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방문했어요. 집이 볕도 잘 들고 관리가 잘 됐네요. 마음에 듭니다.
매수자는 집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입금했어요.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에 치르겠습니다. 이사는 그 주 주말에 바로 가능하시죠? 네, 가능합니다. 짐은 다 뺄 겁니다. 빈집으로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30년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서린 집을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 집을 지키겠다고 저 악마 같은 것들과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내 남은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으니까요.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실버타운을 알아보러 갔어요. 예전부터 친구가 좋다고 자랑하던 곳이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 정말 좋더라고요. 식사도 다 나오고 병원도 연계되어 있고 취미 생활 프로그램도 다양했어요. 무엇보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죠. 입주금 납부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침 전망 좋은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나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어요. 집 한 돈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금액이었죠. 남은 돈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며 살 생각이었어요. 자식한테 물려줄 돈? 땡전 한 푼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티 안 나게 겨울 옷가지부터 앨범, 귀중품들을 차곡차곡 박스에 담아서 베란다 구석에 숨겨뒀어요. 지연이는 자기 살림살이에만 관심이 있지 내 물건에는 눈길도 안 주는 애라 들킬 염려는 없었어요.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동안 나는 녹음기를 수거해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가관이었죠. 녹음 파일을 지어놔 진짜 늙은이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어. 빨리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집 명의만 넘겨받으면 바로 쫓아낼 거야. 정민 조금만 참아. 엄마가 아직 의심하고 있어서 그래. 치매 진단이라도 받게 해야 하나? 녹음 파일 이지연 하주나 할머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 할머니 지갑 어디 있는지 봤지? 거기서 5만 원짜리 꺼내와. 엄마가 장난감 사줄게. 하주는 알았어. 손주에게 도둑질까지 시키는 내용을 듣고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 파일들이면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할 게 분명했죠. 나는 녹음 파일들을 USB에 백업해두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까지 받았어요. 혹시나 나중에 부양료 청구 소송이니 뭐니 걸고 넘어질까봐 미리 차단하려는 거였죠. 어머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아드님 내외가 폐륜 행위를 한 증거가 명백해서 증여 거부는 물론이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잔금 받는 날이 되었어요. 나는 은행에 가서 잔금을 확인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모두 넘겼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었어요. 매수자에게 부탁을 하나 했죠. 이사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아침 7시입니다. 그때 이삿짐 센터랑 같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누가 있어도 놀라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사정이 딱하시네요. 제가 협조해드리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폭탄을 터뜨리는 일뿐이었죠. 금요일 저녁 나는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갈비찜에 잡채, 해물탕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아들 내외를 불렀어요. 와,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진수성찬이네. 정민이가 입이 귀에 걸려서 식탁에 앉았어요. 지연이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님, 로또라도 되셨어요? 웬일로 고기를 다 하시고. 그래, 많이 먹어라. 너희한테 해주는 내 마지막 밥이다.
내가 뼈 있는 말을 던졌지만 두 사람은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내 말을 흘려들었어요. 마지막이라뇨? 어디 여행 가세요? 정민이가 갈비를 뜯으며 물었어요. 글쎄다. 아주 긴 여행이 될지도 모르지. 나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지연이는 내 눈치를 살피더니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음식 솜씨 진짜 좋으세요. 제가 이 맛에 산다니까요. 앞으로도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앞으로도? 웃기고 있네. 오늘이 끝이다, 이년아.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그들이 먹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최후의 만찬을 즐기는 돼지들 같았죠. 그들이 배불리 먹고 방으로 들어가 잠들 때까지 나는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과 함께 하준이를 안고 웃던 날, 정민이가 대학 합격했을 때 기뻐하던 날.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모두 오염되었어요.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배신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나는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시계를 쳐다봤어요. 6시 55분. 5분 뒤면 벨이 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파멸이자 나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오르겠죠. 딩동, 딩동. 정확히 7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였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정민이와 지연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뛰쳐나왔어요. 아니, 이 시간에 누구야? 배를 왜 이렇게 눌러대? 정민이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연이도 하품을 쩍쩍하며 뒤따라 나왔죠. 정민이가 인터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엄마, 이삿짐 센터 차가 와 있는데요. 우리 집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눌렀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미 옷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죠. 저는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잘못 온 거 아니다. 문 열어라. 정민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제 눈빛이 너무 단호해서인지 순순히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건장한 남자 4명이 박스와 바구니를 들고 우르르 밀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양복을 입은 새 집주인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고요. 거실이 순식간에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차자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예요?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고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지연이가 이삿짐 반장님 앞을 막아서며 삿대질을 했어요. 하지만 반장님은 저를 쳐다보며 눈짓을 보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 싸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비우세요. 제 명령이 떨어지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있는 소파부터 분해하기 시작